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법주사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고 진표율사의 마지막 금강산 이야기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표율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법주사 쪽 이야기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 이야기, 그 다음에 명주, 그러니까 강원도 이야기, 이렇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금산사 쪽에서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법주사 쪽을 거쳐서 강원도 쪽을 거쳐서 고성이 금강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표율사계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상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진표율사 관련된 부분이 3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표 정관 쪽, 진표가 미륵에게 간자를 받았다. 그 점찰선악 업보경에 나오는 그 간자를 받았다.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 2개는 8번째하고 9번째 간자는 미륵보살에 빼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의 골수가 담겼다, 진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가 있고, 발현수석기, 발현수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원래는 골장비입니다. 골장비. 그거를 무국이라고 하는 일련의 제자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국기라고 하는데, 무국이 글을 첨가해 놨다? 삼국유사에 첨가해 놨다? 그거는 전후소장사리조하고 2개가 무국기예요. 무국이 글을 쓴 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 심지개조에서 심지왕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심지 스님이 어떻게 보면 동화사 쪽을 개창했다 라고 하는 3개의 스토리가, 한 집단과 관련해서 스토리가 3개나 있을 정도면 그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진표율사가 이쪽에 속리산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오대산도 그렇고 속리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속된 기운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속된 기운이, 속된 성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속리산이라는 이름이고, 오대산에도 오류성중조에 보면, 오대산 오류성중조에 보면 거기서 하계기스로다가 이렇게 봤더니 다 짐승같이 보였는데, 그쪽 동네에 오니까 사람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좀 맑은 기운이 있는 데다, 성지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표율사가 왔는데, 진표율사가 오니까 소에 이제 달구지에, 달구지를 소에다가 이렇게 엮어 가지고 달구지를 끌고 가는 목동이 있었는데, 소가 갑자기 그 사람 진표율사를 보고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더래. 그러니까 그거를 끌고 가던 이제 농부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라고 했더니, 진표율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미륵보살에게 수계를 받았는데 소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도 감응했다 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그 농부가 이제 감동을 해서 출가하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방금 이 이야기, 그리고 나서 진표가 길상초 난 곳을 점지해서, 길상초, 길 한 풀이 솟아나와 있더래. 그래서 거기를 점지해서 요 법주사가 들어서는 기본 터전으로 어떻게 보면 삼은 게 이 법주사의 시작입니다. 법주사의 시작. 이 스토리가 법주사 안에 들어가면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마해열의 의상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그 법주사에 보면 이렇게 마의 미륵불상이 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약간 기마자세 비슷하기도 하고, 그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부조가 굉장히 좀 얕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고 모르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스토리가 거기에 그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 그 이야기가 하나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왜 미륵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앉아 있냐면, 미륵부처님은 사실은 유목문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유목문화의 특징이 의자에 앉습니다.
농경문화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한 군데 살기 때문에 바닥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도 되는데, 유목문화는 계속 이동을 하니까 바닥을 계속 깨끗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의자에. 그런데 그 의자를 어떻게 갖고 다니냐면, 말해도 싣고 다녀. 근데 큰 의자를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 의자 같은,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낚시 의자 생각하시면 돼요. 낚시 의자. 아니면 목욕탕 의자 같은 거. 낮은 의자. 아니, 그래야 뭘 싣고 다니기가 좋지. 큰 의자를,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간이 의자를 이렇게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자 문화는 유목 문화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언제 들어오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러니까는 5호 16국 시절이 있거든요. 선비, 흉노, 갈, 저, 강이라고 하는 5개의 만리장성 밖에 있었던 유목민들. 중국 사람들은 그걸 오랑캐라고 불렀고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16개의 왕조를 세워요, 중국에. 그게 5호 16국 시절입니다. 하, 성한,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걸 다 더하면 16개의 나라거든요. 그렇게 나라들을 세워가. 그때 북방의 유목문화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유 먹는 문화하고, 그 다음에 의자 앉는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의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상이라 그랬어요. 오랑캐 책상, 오랑캐 걸상, 이렇게 해서 호상이라 그랬어요. 호상.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안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도 그거 많이 했을 거예요. 좀, 그러니까 있는 집은 했고 없는 집은 안 했는데 보료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기대는 거 있잖아. 그게 농경 문화. 유목 문화는 약간 의자 문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낮은 의자 문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목 문화고, 의자에 앉는다는 게 동아시아 농경 문화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되바라졌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임금 앞에 의자에 못 앉습니다. 의자에 앉는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용상 같은데, 의자 비슷한 보료 같은데 앉는 거고, 그러니까 높은 데 앉으면 무조건 높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평지에 남은 앉아있는데 자기는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은 바닥에 있는데 자기는 의자에 앉으면 높은 데서 내려다 본다는 게 예의에 안 맞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자에 앉는 사람한테 설법하지 마라. 저게 이제 들을 만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 그 율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예. 그래서 미륵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유목문화랑 관련돼. 그래서 의자에 앉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이 5호 16국 시대 때 의자 문화가 들어왔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도 의자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의자 문화가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거예요. 의자가 있긴 있지만 그 자가 발전하지는 못했어. 계속 정착하고 이렇게 되지 못했어. 다시 한족이 수복하면서 나중에 그 의자 문화가 사라졌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의자에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야. 지금은 의자가 편하지. 그러니까 이게 편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미륵이 의자에 앉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보살님인데, 이 의자를 이해를 잘 못해. 이게 의자를 이해를 못해. 근데 2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하나는 이게 낚시 의자나 목욕탕 의자처럼 간이 의자였기 때문에 의자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앉았을 때 쭈그리는 것 같은 자세가 돼요. 엉덩이가 더 무릎보다 밑으로 내려간다고. 목욕탕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 밑으로 내려간다고. 요걸 잘 기억하고 나중에 법주사 가서 그 미륵 부처님을 보면 돼. 왜 저분이 약간 저렇게 엉거주춤하게 앉아 계시는가를 이해하면 돼. 그렇게 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가 이렇게 세우는 형상이 돼요. 세우는 형상이 돼.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밖으로 뻗으면 돼. 이렇게 좀 길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를 뻗으면 네 가지가 없다 그러죠. 네 가지가 없다 그러죠. 이거 내가 밝힌 거야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다리를 교차해요. 저도 쓸 때 그런 걸 잘하는데 이렇게 교차하는 거야. 이게 밀게, 이걸 X자로 교차하는 걸 교각이라 그래. 다리를 교차했다 그래서 교각이라 그래. 이 교각이 미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거나 서 있거나 교각을 하면 미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앞으로 뻗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자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뻗거나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무릎을 세우고 앉아야 되는데, 요거를 적절하게 싸가지 없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는 유목문화가 교차하는 거야. 상대에게 어느 정도 예의를 표하는 게 교차하는 거야. 그게 교각의 시작이거든. 그래서 낮은 의자에 앉는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동아시아는 나중에 의자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잊어버립니다. 잘 모릅니다. 의자가 존재는 하는데 잘 몰라. 그리고 의자를 쓴다는 걸 약간 폄하해서 보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의자에 앉혀놓은 게 아니고 의자를 뺍니다.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건데 의자를 뺍니다. 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 법주사, 마해열의 의상같이 저런 자세가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야, 저 자세는 뭘까? 이게 이런 문화의 파노라마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저런 식으로 모셔놓는 상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미륵신앙을 견지하는 진표율사가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요 법주사에서 소 끌던 목동을 교화하고 그 소가 동물도 알아보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길상촌한 데다가 점지를 해서 나중에 이게 법주사가 법이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을 다 떠난 성지에 불법이 영원히 머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동해 쪽 바다에서 거기 갔더니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자라나 물고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길을 냈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고주몽이 도망갈 때 거기서 이제 길 징검다리로다가 이렇게 내준다. 그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물고기들에게 수계를 해줬대. 그러니까 동물도 수계를 해줬대. 용궁에 들어갔다는 건지 그냥 바닷가에서 어떻게 뭐 용왕제 비슷하게 수계를 했다는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내용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수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동물들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명주 쪽에, 강원도 쪽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다. 기근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수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진표율사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진표율사가 개유를 줬대. 개유를 줬더니 동해 바닷가의 물고기들이 다 밀려와서 죽어 있더래.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대. 은혜 갚은 물고기인가? 갑자기 이게 뭔가 약간 뭔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 아니요? 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화를 하셔요. 그게 발현사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오늘날 큰 절이 뭐가 있냐면 장안사, 신계사, 그 다음에 유점사, 표운사, 이게 4대 사찰이고, 그 바깥쪽에는 건봉사, 금강산 바깥쪽에 건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또 정양사, 뭐 이런 절들이 있어요. 큰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금강산 팔만구암자라고 하잖아. 근데 그 원문을 보면 팔남구암자예요. 팔남구암자. 큰 절이 8개, 암자가 9개. 큰 대표적 암자는 9개, 큰 절은 8개라는 뜻이에요. 팔남의 구암자. 근데 그거를 이제 귀가 좀 어두운 분들이 8만구암자, 그래서 암자가 8만 개나 되나? 이제 이렇게 무슨 놈의
절을 8만 개나 만들었대.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강산이 실제로 불교적으로 수용된 거는 진표율사 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마이태자가 금강산 쪽으로 들어갔다. 마이태자 누군지 아시죠? 경순왕 아들, 신라 경순왕 김부 아들 마이태자 들어갔다 라는 정도 외에는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불교랑 연결되는 점도 크게 없어. 근데 진표가 발현사에서 돌아가셔요. 거기서 이제 교화를 하기 시작하고 뭐 하면서 이 속리산 쪽에 살았던 영심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쪽에 와서 참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막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표율사가 영심 스님에게 쉽게 말해서 그 간자들을 미륵보살에게 받은 그 189개의 간자를 전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진표를 율사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상종, 어떻게 보면 미륵종의 또 다른, 그러니까 미륵을 신앙하는 계율종이에요. 계율종, 미륵을 신앙하는 계율종. 그리고 그 계율은 뭐냐면 참회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참회, 그걸 통해서 단기간에 고통이 들더라도 나쁜 것들을 악업을 털어내고 좋은 쪽으로 급전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진표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그 영심 스님이 이 동네 쪽에 살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시는 이 법주사 쪽에 본격적으로 와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주사가 커지는 거는 그 진표 스님의 제자인 영심 스님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영심 스님이 또 진표율사를 이어서 그 망신참법,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계속 참회하는 이 극단적 참회법을 행하는데, 그때 이제 심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애석하게도 시작하는 날 못 왔대. 시작하는 날 못 왔대. 그랬더니 저도 좀 제가 길이 막혀가지고 좀 늦었는데 참석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벤치를 이렇게 맞죠. 벤치를 맞죠. 근데 마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해라. 그러니까 난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러면서 계속 또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지 스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 미륵보살의 손가락뼈라고 하는 8번째하고 9번째 그 핵심 간자입니다. 요 189개 중에서 가장 눈깔 2개. 그게 딱 가려고 그랬더니 제 품속에 들어와 있더래. 그래서 영심 스님한테 그거 갖다가 드렸대. 그러면서 제가 품속에 이게 와 있는데요? 이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 상자에 잘 보관을 해놨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동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또 가려고 하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열어보니까 실제로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륵보살의 뜻이 심지 스님에게 있구나 라고 해서 심지 스님에게 그 간자들을 전해주고, 법상종에 어떻게 보면 진표계 법상종의 맥이, 그러니까는 진표 스님, 그 다음에 영심 스님, 그 다음에 심지 스님으로. 그리고 심지 스님은 이제 좀 더 옆으로 가서 동화사 쪽을 개창을 해서, 동화사를 개창한 것 같진 않고 동화사 근처를 개창해서 당신이 사셨는데 그게 동화사까지 확대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점점 이제 큰 스님이 계시면 그 근처들이 이제 절들이 이제 좀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진표계는 그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진표율사는 금강산을 개창한, 어떻게 보면 불교식으로, 원래 불교적인 산이 아니었는데, 그건 오대산도 마찬가지예요. 평창의 오대산도 그게 원래 도교 쪽하고 관련이 돼요. 도교 쪽하고 관련이 돼. 도교라기보다는 전통 신선사상, 무속 이런 쪽하고 관련이 돼. 도교는 중국 쪽이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그 오대산 뒤쪽에 가면 청학동이 있고, 그게 지리산 청학동보다 오래된 청학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학동이 우리나라에 한 20군데 이상 있거든요. 청학동이 조선시대 때 청학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청학집이라는 책이, 그게
신선들이 사는 데는 청학이, 푸른 학이 날아다닌대. 푸른 학이 뭐냐면 500년 되면 푸른 학이 되거든요. 하얀 학이 500년 되면 푸른 학이 돼. 푸른 학이 돼. 그럼 그 푸른 학을 신선들이 타고 다녀. 그래서 신선들이 어디를 못 다녀. 왜? 500년이 지나야 한 마리 탈 수 있는데 그 전에 얘네들이 다 죽어. 그래서 어디 가려면 없어. 그래서 걔네가 카카오 청학 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근처에 청학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15분 거리에는 청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학동이 그 청학산 청학집이라는 데 나오는 거예요. 청학집이라는 책이 있고 그거를 본떠 가지고 이제 청학동이라는 동네들이 나오고 그 청학을 탄다라는 이야기가 신선이 청학을 탄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오대산 그 소금강 쪽에 있는 청학동 그쪽은 율곡이 청학산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율곡 때도 벌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선 중기나 조선 후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선 전기에 벌써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오대산도 원래는 도교랑 관련되는 거, 거기 보면 검승전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칼을 쓰는 어떻게 보면 도사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검선이라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오대산 중대 보면 거기가 이제 풍로산이거든요. 그거는 연단을 해서 신선되는 약을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상당 한무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사가 있는데 이 세상에 단전호흡하고 이런 도 닦는 데는 오대산이 최고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신선이 됐다라는 썰이 있어. 썰이. 예, 그게 이중환의 택리지 같은 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기록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멸보궁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오대산 중대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아니거든요. 불교는 맨 뒤에 전이라고 써요. 전이라고 써. 그러니까 대웅전, 무슨 각황전, 지장전, 비로전, 전이라고 써. 도교는 맨 뒤에 궁이라고 써. 삼청궁, 태청궁, 상청궁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궁이라는 표현이 뒤에 붙으면 도교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 복령사 갔더니 우화궁 이렇게 해서 이게 절에서 쓰는 표현인가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근데 스님들이 그걸 잘 몰라. 사실은 그걸 엄격하게 구분을 못 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왜? 불교는 알지만 도교는 잘 모르니까 뭐 비슷하게 그거 괜찮은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표현 방식이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무하마드라고 쓰면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우해서 주는 표현이고, 마호메시라고 하면 그게 약간 깎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 차이를 모르면 그거는 외국인입니다. 이런 차이를 한국 사람은 다 알아. 한국 사람은 다 알아. 하지만 외국인은 잘 몰라. 그러니까 문화 배경이 약한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오대산에서 왜 정멸보궁이 시작했느냐? 그러한 도교와 신선 문화 때문에 그게 인입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멸보궁이라는 표현이 오대산 중대보궁에서 처음 나온 건데, 그게 잘못됐는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퍼졌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대산 같은 경우는 그 신선사상이라든가 그러한 무속사상 그런 쪽이 원래 있었던 데를 불교가 들어간 데고, 그 다음에 금강산도 원래 불교 땅이 아니에요. 거기를 진표계가 처음으로 진표율사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발현수라고 하는, 옛날에는 살을 수라고도 해. 그래서 발현사에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앉아서 돌아가셨대. 앉아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유해를 그대로 모셔놓고 나중에 흙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신이지, 진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약간 등신불 같은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보기가 좀 그러니까 흙을 덮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록에 나오는 수목장의 1호다. 그 나무가 나중에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진표율사의 뼈를 이렇게 성골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스러운 신령한 이러한 유골이니까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거기서 파면 이렇게 좀씩 얻을 수가 있었대. 그래서 고려시대 때 1100년도에 그 뼈들을 다시 거기를 좀 파보니까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정도 세오빈가가 나왔고 그거를 모시면서 골장비, 비석을 새긴 거예요. 그 진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때까지 전해지는 것들을 쭉 해서 비석으로 새겼다. 그게 골장비예요. 발현사 골장비. 그게 진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뒤에 쓰인 거고 이건 금성문이니까 연대식으로만 보면 그 골장비가 더 오래된 기록이에요. 이름보다 앞이니까. 그러니까 앞의 기록들을 가지고 답습해 내려온 게 우선권을 가질 거냐, 당장 딱 있는 거. 이 금성문 같은 경우는 연대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진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륵신앙자였다. 그리고 미륵신앙을 주로 한 지장신앙이 보조적이었고 그 다음에 참회를 수계와 참회라는 게 이분의 또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장률사하고 상당히 통하는 구조입니다. 자장률사는 문수신앙자였고 그 다음에 수계라고 하는 율사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율사 하면 자장률사, 진표율사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발주자인 진표 입장에서는 자장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상당히 받는 모습들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분께서 사셨던 데는 가장 메인은 금산사. 금산사.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영심스님이 그러니까 진표율사가 점지하고 그 다음에 영심스님이 제자인 영심스님이 와서 사셨던 데는 법주사. 그리고 명주를 거쳐서 그 강원도를 거쳐서 그 자장률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산을 본격적으로 개척했다. 그리고 금강산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 성지가 되는 거는 원간섭기 초기입니다. 원간섭기 초기. 오대산이 왜 성산으로서 뜨게 되냐면 당나라가 거대 제국을 만들거든요. 당나라가 기존에는 없었던 거대 제국이 당나라입니다. 중국 역사가 진시황도 있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분들은 맞는데 뒤로 갈수록 커지거든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나라, 땅덩어리 가장 큰 나라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사이즈가 애가 커져요. 점점. 그래서 당나라가 앞의 왕조들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 당나라 세력권이 우리 한반도까지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쪽에 해 뜨는 데에 대한 신성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회남자나 뭐 산해경 같은 데 보면 부상이라고 해 뜨는 나라예요. 그걸 우리는 우리라고 봤고 일본은 일본이라고 본 거예요. 해 근본이야. 해 근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일본이 더 동쪽 맞죠? 근데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섬이잖아. 야, 저거 연결이 아니잖아. 저건 단절이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동쪽 끝에 당나라의 영향력이 미치는 동쪽에 성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동진, 호미곶, 간절곶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동단 거점에 대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지금 평창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문수보살을
모셔져 있는 평창 오대산. 그래서 성산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착이 된 거고, 이게 원나라가 되면 원나라가 땅이 훨씬 큽니다. 근데 원나라는 중국이라고 말하기도 그래. 그건 몽고까지 아우르는 그러니까 몽고 세력권 중에서 중국을 원나라라고 하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드디어 당나라 때는 우리나라가 당의 영향권 속에는 있었지만 독립국이었는데, 원나라가 되면 이제 원간섭기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더 휘둘리게 되는 거죠. 주권은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이 줄을 얼마나 잘 섰는지. 모든 나라들이 몽고에 무너질 때 우리는 국호도 있었고요. 나라 이름도 있고, 쉽게 말해서 왕도 있었어요. 고려는 상업 문화가 있어가지고 정보력이 굉장히. 그래서 원나라나 저런 몽고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칸으로 추대되느냐에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왕자 중에서 하나가 되긴 되는데, 이게 대등 관계에서 센 놈이 쫙 먹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디로 줄을 서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야, 그때 계속 줄을 기가 막히게 탄다고. 펀드 매니저 했으면 뭐 대박이 날 거예요. 그게 진짜 워렌 버핏이 따로 없어. 이게 그냥 돈집 이쪽입니까? 이게 기가 막혀. 그래서 고려가 위치를 엄청나게, 원간섭기가 유일하게 한족보다, 중국 한족보다 우리 한반도의 한국인이 신분이 높았던 때예요. 그래서 가면 한족을 개부리듯이 부려. 그때 외에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 그래서 원나라 공주가 오잖아. 공주가 시집 오잖아. 당나라 때 이런 때 공주가 누가 와? 조선 때도 봐봐. 공주 누가 와? 안 와. 근데 사람들이 꼭 모르는 게 뭐냐면, 중국은 황제 국가니까 공주를 시집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다 갔어, 주변으로. 티베트로도 공주가 가. 문성공주랑 뭐 다 가. 금성공주랑. 그렇게 몽고가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고 있을 때, 몽고도 불교잖아. 그러니까 동쪽에 또 다른 불교 거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대산이 있었잖아요. 야, 그거 당나라에서 했던 거잖아. 기분 나쁘게 새로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찾은 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에요. 그리고 그 금강산이 오대산하고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어. 그래서 오대산을 벤치마킹해서 금강산이 빨리 발전해. 그래서 동국여지승남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산에 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금강산에 오면, 금강산에 한 3번 오면 지옥에 안 떨어진다, 뭐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때 고려시대 때 동국여지승남에 고려 때 기록도 있거든요. 고려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 근데 그 최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런 얘기 내 어렸을 때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유행을 하냐면, 원간섭기 말에 되면 원나라 사람들도 그쪽에 금강산에 참배를 오려고 하고 불사를 하고 뭐 이래요. 실제로. 그래서 원나라 순제라고 하는 황제의 태정제의 향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공스님이에요. 인도 승려 지공스님이 어향사라 그래. 그러니까 황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스님이 가서 금강산에 가서 향을 사려고 내 기도를 해주세요. 그걸 어향사라 그래.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진기하지. 진기하지. 그래서 가장 떡상하는 게 금강산. 그렇게 떡상한 게 금강산. 그리고 그 금강산이 조선 후기까지도 금강산도가 유행하는 게, 금강산을 못 가보니까 그렇게라도 봐서 사막도를 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도를 면하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조선 초에 양촌 권근이 명나라의 황제를 만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것도 동국여지 승남에 나와.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며? 그러면서 시제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제 중에 하나가 금강산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도 알고 있었어, 금강산에 대해서. 와, 가장 큰 불교의 히트 상품 금강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금강산이 불교적으로 그렇게 크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누구냐면 진표입니다. 진표율사가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근데 한 가지는 좀 미스테리해요. 보통은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서 그 어른이 김제뿐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금산사 쪽에서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그 미륵보살을 만났을 때가 23살이라는 기록이 있고 27살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당신이 금산사를 바탕으로 해서 법주사 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강원도까지 넘어가는데, 보통은 돌아가실 때 금산사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라. 지금하고 문화가 달라. 예전에는 고향을 떠났다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이 몸이 편찮으시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도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모셔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임종을 보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딱 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었고, 병원에서 잘 돌아가시게 안 했다고. 그게 얼마 전 문화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해보면 금산사에서 돌아가시는 게 맞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표율사는 뜬금없이 금강산에서 돌아가시고, 그것도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게 뭔가 싶은 약간의 미스테리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다른 무언가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들이 의상대사를 대단하다고 보거든. 그렇게 대단한데 왜 경주에 안 살고 영주에 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하면 황룡사에 삽니다. 황룡사에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의상 당대에는 생각보다 별 볼 일이 없었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여말 삼은 들어보셨지? 여말 삼은. 그게 정몽주. 정몽주 뭐 다 알잖아. 목은 이색. 이색이 정몽주 정도 전에 어떻게 보면 위에 선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얘기하면 손문이 있어, 손문. 손문이 굉장히 중국 어떻게 보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손문이, 손문 밑에 장개석하고 모택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문의 위치는 엄청나게 이렇게 범접을 못해. 마치 이색이 그 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색이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말 사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예요? 야은 길제인데 뭔데? 이런 생각 안 들어? 길제 하면 드는 생각 뭐지? 뭐 업적이 뭐야? 이 사람 업적이 뭐야? 정몽주! 정몽주! 이색! 이색! 길제!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길제는 뭐 한 사람이냐면 교육자예요.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안 나대고 공부를 시켜. 애들 공부를 시켜. 짱 박혀가지고 공부만 시켜. 그런데 그 길제의 어떻게 보면 길제한테 배운 그 사람들이 조선에 누가 되냐면 살인파가 됩니다. 나중에. 살인이 결국 조광조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잖아요. 쭉 역전돼요. 훈구대신을 이기고 훈구파를 이기고 살인이 조선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제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몽주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색은 학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학자 겸 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문광부 장관? 안 그러면 뭐 서울대 총장?
뭐 이런 식의 사람이 이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몽주는 그 중에서 정치인 쪽으로 나간 거고, 이색은 진짜 교육자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세대를 내려가니까 그쪽이 제대로 공부하는 집단이 된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커오면서 결국은 조선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색의 주가도 갑자기 이렇게 떡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색이야!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색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살았을 때 떠야지. 죽고 한 200년 뒤에 띄워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색과 비슷한 인물이 의상입니다. 의상입니다. 그래서 의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근데 의상은 이색보다는 훨씬, 길제보다는 훨씬 빨라. 약발이 빨라. 왜냐하면 의상은 그 다음 제자들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길제는 한참 밑에부터 올라옵니다. 몇 대가 내려간 뒤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의상 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약간 달라. 그리고 요 진표 스님에게도, 진표는 왜 금강산으로 갔을까? 그러면 딱 생각할 때는 금강산이 원래 불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게 그때 왜 갔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미스테리가 좀 남아요. 그리고 나무에서 그렇게 나무 밑에서 명상하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행자인데 이미 떴죠. 엄청나게 떴는데 그렇게 가능할까? 그렇게 혼자서. 그래서 뭔가의 이 물음표가 찍히긴 찍히는데 지금 현재 기록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법주사, 그 다음에 금산사와 관련된 진표율사 이야기. 그러니까 붓다로드 삼국유사를 보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진표정관 쪽, 그 다음에 발현수 석기, 골장비 쪽, 그리고 심지개조 쪽, 요 세 조를 묶어서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야외에서 녹화를 진행했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들어가서 의회편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